네, 안녕하십니까. 13년 1월 5일, 오늘 또 목요일 시간이 일주일이 좀 굉장히 좀 빨리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찐시황 시간을 함께하게 될 저는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장 장시영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오늘 또 그 새로운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W인베스트먼트 염정 팀장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스튜디오 분위기가 또 환한 적은 처음입니다. 예전 박진희 부장님이 오셨었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의 환한 분위기로 우리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시간 또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얘기를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는 좀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하락을 했는데 뭐 어제 사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국내 대형 IT 회사들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그 박스권 장세에 대한 어떤 강한 또 확신을 또 심어줬거든요. 박스 하단 부분에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면 지수가 반등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지수 상승을 기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 플레이를 개별 종목의 수익률 게임을 원활하게 좀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컸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사실 또 보면은 개별 종목군에 대한 어떤 수익률 쪽에서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팀장님이 보시는 오늘 시장 뭐 전반적으로 그냥 총평 한 번만 해주시고 하시죠. 예. 일단 오늘 시장은 어제 사실 상승세가 어제 특히나 이제 반도체주의 상승세가 오늘 조금 더 사실 이어졌어야 시장 분위기가 한 번 조금 더 업이 됐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장 초반에 강세에서 이제 다시 이제 보합권으로 내려오면서 역시나 좀 사실 좀 기대감이 조금 좀 힘이 좀 빠진 시장이었고 특히나 이제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지금 어제 오늘 좀 이어졌는데 특히나 이제 대형주 쪽에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중소형주 쪽은 오히려 조금 좀 주춤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내가 가진 종목들 우리 대형주로만 다 지금 포트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뭐 시장은 그냥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계좌는 좀 빠지는 어떻게 보면 좀 오늘은 좀 답답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 오늘 특히나 오른 종목들, 오른 섹터군도 있지만 좀 강하게 빠진 섹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오늘 2차 전지도 전반적으로 또 빠졌고 장 초반에는 좀 버텨줬는데 중반 들어서 또 빠져줬고 특히나 오늘 또 신재생 쪽이 좀 강하게 좀 빠지더라고요. 신재생이라든지 이제 방산 쪽 그쪽 관련된 섹터 지금까지 이만큼 빠졌으면 어떻게 보면 바닥권이라고 생각했었던 이런 섹터들이 또 한 번 추가 하락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좀 깨지는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그러면 좀 헷갈리는 게 지금까지는 지수가 오르지 못할 거기 때문에 종목 장세로 가야 되나? 라고 시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또 막상 또 열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대형주를 가기에도 사실 좀 부담스럽고 이런 좀 아직까지는 시장에 좀 갈피를 못 잡겠는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향성이 조금 사실은 네. 어떻게 애매하죠. 뭐 바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박스 하단 부분에서의 네. 반등이 긍정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이게 뭐 사실 수익률로 체감이 되지는 맞습니다. 않았거든요. 네. 오늘 뭐 거래소 수급만 보더라도 외국인은 5천억 넘게 샀어요. 근데 네. 이게 이제 비차익으로 들어온 게 사실 거래소 쪽 수급이 좀 좋게 돌아왔는데 비차익으로 4천억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뭐 그 전에 한번 저희가 최영택 이사님 모시고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수급이 비차익으로 대부분 차지하는 경우는 뭐 CFD1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주로 이런 수급들이 이제 IT 쪽으로만 몰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개별 종목 장세를 예측했던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큰 수급들은 네. 시장에 어떤 뭐 힘을 가진 큰 수급들은 그냥 대형 IT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진행이 됐고 기관 쪽에서 뭐 3,56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는데 금융투자가 최근에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금융투자 연말 전략, 연말 연초 전략이죠. 예. 연말에 배당 노리고 들어와서 맞아요. 배당락 끝나고 바로 그냥 바로 그냥 다 매도하는. 쏟아내는. 예. 조금 더 기다려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사실 좀 바로 그냥 해년마다 항상 똑같아요. 근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천천히
이에 대한 기준이 좀 천천히 간다는 것은 그래도 지수가 좀 상승할 거를 기대하면 조금 더 천천히 좀 나눠서 그렇죠. 내보내겠지만 사실 뭐 계속해서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29일, 28일 이후로 지속적으로 좀 물량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연초 들어서면서 이제 다시 자금 확보가 되면서 또 채권 시장으로 또 이동이 쫙 네, 되면서 오히려 이제 기관들은 역시나 또 안 도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그나마 좀 어제 오늘 들어와 줬지만 한정된 수급 속에서 한정된 섹터, 반도체 두 종목, 소부장 약간 이런 정도 흐름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IT 쪽에 거의 다 몰빵하는 것 같고 금융투자는 뭐 어쨌든 그건 연말 연초 해년마다 해왔던 네. 전략인데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 한 내일이나 다음 주 초 정도면은 다시? 그 물량은 다 네, 나온 것 다시, 같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금융투자는 이제 인덱스에 의존한 어떤 프로그램 매매 연관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파생과 연관된 그런 어떤 해지 수급들만 있을 뿐이지 실제 시장의 어떤 지수 등락을 좌지우지하는 정도의 수급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다음 주 시장 오히려 뭐 사실 그리고 오늘 개별 종목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을 뿐이지 잘하시는 분들은 수익 좀 많이 나거든요. 종목별로. 예, 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안 빠지고 다시 그냥 추세를 만들려고 하는 모양새가 있다라는 게 그냥 고무적이었다라고 네.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어제 상승장을 또 추가적으로 기대를 했지만 그 이 정도면 선방했다, 네, 선방했다. 그 정도죠. 정도로만 좀 네, 볼 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종목들이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니까 뭐 상승 이후에 또 바로 급락해버리는 이 그쵸. 하락장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으니 뭐 당분간은 사실 1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팀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내용들 중에 뭐 금융주들 상승 네. 얘기가 좀 있으셨어요. 오늘 사실 이제 반도체는 그래도 뭐 약간 관심이 좀 있었지만 특히나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부분이 이제 금융주 네. 그리고 플랫폼, 네. 빅테크 관련주 특히 이제 그 두 섹터로 좀 보고 있는데 네. 오늘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 좀 큰 폭의 사실 그 지주사들이 이렇게 크게 상승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대 상승. 을 보여줬고 뭐 KB금융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금융주 전체적인 상승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FOMC 회의록에서 다시 한번 또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고도 못 박았죠. 일단 외파적인 발언이 좀 더 강하게 나왔고 또 여기에 또 최근에 또 정부에서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이 또 금융주에 다시 한번 또 호재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주들 보니까 네. 이틀 연속 이렇게 장대양봉을 뽑은 적이 없고 언제였나? 저는 사실 5% 이상 네. 이렇게 뭐 KB금융이라든지 네. 신한지주 같은 종목이 5% 이상 이렇게 올라간 날을 최근에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장대양봉을 이렇게 만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따로 뭐 다른 개별 호재가 따로 있나라고 할 정도로 저 찾아봤는데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이런 이슈 정도 사실 우리 모두 다 아는 정도의 이슈가 있었고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좀 베이스가 깔려 있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아무래도 저는 부동산 정책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유효했다라고 보는데 사실 좀 저는 주식 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좀 서운했어요. 왜요? 아니 이제 부동산 시장 부동산 요즘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중소형 건설사들 지금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규모 완화 정책을 펼치는데 우리 사실 주식 시장에서 작년에 그것도 그렇고 작년에 우리 증환펀드 준비한다 그랬는데 사실 쏙 들어갔잖아요. 그런 부분 사실 솔직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생각하는데 약간 좀 주식 시장이 좀 박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제 부동산 규제 좀 열어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큰 폭으로 좀 완화를 해줬죠. 특히나 신규 분양 시장에서 뭐 전매 제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완화해줬고 그리고 실거주 제한 같은 부분 그리고 뭐 대출 한도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확대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풀어줬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워낙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라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해서 부동산이 다시 좀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보다는 지금 일단 좀 위험한 부분들 리스크를 좀 막는다는 차원에서 이런 규제들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좀 막혀 있었던 부동산 대출 쪽에 대한 부분이 금융 쪽에는 당연히 좋게 긍정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정말 강하게 들어왔고, 근데 그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신한지주도 그렇고, 뭐 KB금융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단은 다시 또 저점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이제 금융주들의 좀 강세.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는 크게 믿지는 사실 않아요. 네. 뭐 금융주 우리가 금융주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는 보진 않으시는 거죠? 일단 흐름 자체는 좋았고 오늘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배당을 생각해서 연말에 들어가셨는데 아직 못 팔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기분 좋게 나올 수 있는 저는 기회다라고 그렇죠. 좀 생각을 하는 정도. 그래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분이 좀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라는 사실 기대감은 크게는 좀 가져가지 않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좀 어떻게 보면 좀 주도 섹터가 쉬어가는 상황 속에서 조금 좀 수급이 몰렸다. 네, 수급이 올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활성화 대책 관련해 가지고 네. 증권주들도 일부 바닥에서 좀 반등을 했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뭐 PF 쪽 관련된 이슈들이 그렇죠. 사실 증권주들을 많이 짓눌렀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대형 증권사들 경우는 익스포저가 조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뭐 대형 증권사들이 투자했던 부분들, PF 네. 쪽에 노출되어 있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자금줄이 좀 튀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같이 반등이 나왔을까요? 그러네요. 근데 뭐 한국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사실 오늘 은행주 정도만 보고 증권주는 사실 최근에 좀 사실 안 보게 되는 섹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한국금융지주도 보니까 어제 6%, 오늘 4% 총 도합 10% 상승을 했네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부분에서 이제 뭐 그렇죠. 네,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금융주 오늘 이제 지주사, 은행주들의 흐름에 조금 좀 편승해서 동반해서 그런 올라왔다.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증권 관련 이게 금융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제 4분기 실적부터 해서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PF 쪽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여전히 좀 상존해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를 좀 풀어주지 않았나. 일단은 터지면 안 되니까 문제가 터지면 안 되니까 뭐 최근에 이제 분양시장에서도 미분양 사태라든지 그리고 가장 인기 있었던 뭐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계약일을 앞두고 나서 사실 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좀 불안 심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잠재우기 위한 좀 효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은 이게 좀 약간 잘 돼가는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둔촌주공은 뭐 기존에 이제 기대치보다는 사실 많이 좀 못됐었죠. 그렇긴 한데, 그리고 계약 뭐 청약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계약 이렇게 좀 풀어주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 둔촌주공 제가 좀 가까이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관심이 좀 있는 단지긴 한데 그렇게까지 기존에 관심 있었던 이런 수요자들이 관심이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수익성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 얘기는 여기까지 전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카카오 관련돼서 카카오 그룹주들이 일제히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이유를 한번 먼저 좀 들어보고 또 저도 따로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페이라든지 뭐 뱅크라든지 이런 쪽은 왜 같이 동반 상승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카카오 자체의 상승 요인은 어느 정도 저는 알 것 같은데 일단 뭐 팀장님은 왜 이 반등이 좀 이어졌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수급인 것 같아요. 수급인 것 같고. 일단 수급이었고 제가 이제 카카오 뭐 어제 오늘 좀 큰 폭으로 그룹주가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 전부터 이제 수급은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카카오 중심으로 뭐 카카오라든지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 전반적으로 12월부터 조금씩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씩 좀 들어왔긴 했어요. 반등은 크게 안 나왔지만 수급이 좀 몰리고 있다라는 좀 신호를 제가 감지를 했고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그에 대한 부분이 좀 발현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아직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큰 어떤 신규 모멘텀은 아직 나오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이번에 반도체도 사실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맞춰져서 수급의 힘으로 올라간 것처럼 저도 카카오도 아직은 좀 수급의 힘으로 올라갔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좀 고민되는 부분은 있죠.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많은 주주분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가 개인 비중이 좀 높죠. 비중도 높고 관심도 있으시고 그만큼 또 너무 실망을 했고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관련주에 대한 고민은 사실 늘 하고 있는데 무언가 저도 찾아보고 싶고 신규 어떤 새로운 무언가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인데 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카카오의 상승 요인을 어느 정도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카카오엔터가 네. 자금 조달에 네. 좀 성공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최근에 플랫폼주로 분류되는 주식들은 이 코로나 버블 이후에 다들 안 좋단 말이에요. 특히나 뭐 우리 시장 네이버 카카오가 빠진 것도 맞지만은 해외 시장에서도 메타라든지 그렇죠. 네.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00년 IT 버블이 테크 주식 위주였다면 사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던 게 전기차 산업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국내 플랫폼 주식들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이 어떤 플랫폼만 좀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을 좀 이 가입자를 유입할 수 있는 플랫폼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주가가 좀 기가 막히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컨텐츠와 플랫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해외 시장 쪽에서도 큰 주가 상승 폭을 기록을 했었는데 그들이 이제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같이 무너졌다라고 봤는데 어제 이제 카카오엔터가 유상증자에 좀 이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서 프리 IPO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상장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기업 가치 밸류가 많게는 한 12조 정도까지 밸류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카카오의 시총이 24조니까 카카오엔터가 최근에 이제 플랫폼 쪽에 어떤 기대감이 줄면서 웹툰이라든지 뭐 웹드라마라든지 또 예전에 그 카카오 M 그죠? 그 관련해 가지고 카카오의 실적을 좀 실적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는 카카오를 플랫폼주로 당분간 볼 게 아니라 카카오엔터의 어떤 이 모멘텀 이슈를 가지고 컨텐츠 관련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올라왔던 게 이제 컨텐츠 관련 종목들의 수익률이 좀 좋았고 한류 K 컨텐츠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카카오는 계속 그거에 좀 이렇게 겉돌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웹툰이라든지 웹드라마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해외에서 엄청난 어떤 성과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재무구조 개선도 했고 또 상장이 임박하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주가의 자리도 왔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이제 플랫폼과 동시에 플랫폼이라는 이 본업의 어떤 성장성을 동시에 인식을 해줬다라고 하면 주가가 빠졌을 수는 없겠지만 플랫폼이 빠지고 그 자리를 컨텐츠가 메꾼다고 하면 이전 고점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하겠지만 기존의 플랫폼, 이 컨텐츠 관련된 어떤 내용에 대한 수혜를 못 받았다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앞자리 숫자, 그러니까 자릿수를 바꿔볼 수도 있는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좀 해봐요. 근데 이거는 향후의 시장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자리에서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는 거지. 뭐 이거를 이렇기 때문에 카카오를 지금 보셔야 된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실은 만약에 이게 정말 자릿수를 바꾼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카카오를 뭐 추세를 확실하게 만드는 자리가 7만 원을 넘어서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200일선 장기 이평선을 뚫는 거기서 사실 사서 봐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7만 원에서 5만 7천 원에서 7만 원 가는 그 자리를 노리는 게 아니라 7만 원에서 10만 원 가는 자리를 추세를 확인하고 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미 평단 자체가 뭐 7, 8만 원은 뭐 정도?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을 그렇죠.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카카오 이 자체로만 페이나 뱅크는 잘 모르겠고 사실은. 저도 사실 카카오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좀 많이 있었고 이제 카카오 이제 자회사들의 움직임. 근데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저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맞아요. 그냥 단순히 이제 카카오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던 시기는 지났고 각각의 자회사들이라든지 각각의 이제 아이템들이 확실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없었던 거예요.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정확하게 특히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정확하게 뭘 하는 건데? 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래서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도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가지고 왔고 특히나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 지금 비상장이지만 카카오 엔터가 어떻게 보면 카카오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렇죠. 가장 좀 힘이 있는 동력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엔터는 오늘 준비 사실 안 했지만 저도 카카오엔터에 관심을 좀 많았던 게 카카오엔터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하나 좋은 아이템들을 모으고 있었었잖아요. 네. 그냥 M&A만 계속 해왔죠. 계속해서 예를 들어 최근에 카카오엔터로 이제 유입된 이런 아티스트라든지 그리고 엔터 쪽에서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사실 내실을 좀 다져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 상장 전까지는 좋겠죠. 근데 또 다시 한번 그렇죠. 그 모멘텀까지만 그 보는 모멘텀까지만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또 밖으로 나왔을 때 내보냈을 때는 또 다른 모습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오늘도 최근에 이제 카카오 그룹주의 주가 추이를 보면은 오히려 카카오보다 카카오페이라든지 뱅크, 게임즈 같은 이런 개별단의 종목들의 변동성이 훨씬 더 좋아요. 한마디로 오를 때 훨씬 더 많이 오른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K하고 페이하고 뱅크 쪽이 상승폭이 한 7, 8% 올랐고 카카오는 한 3, 4%에서 머물렀다. 그만큼 이제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은 알맹이들이 좀 다 많이 빠져나간 상태인데 그럼 나가 있는 알맹이들이 장사를 잘해줘야 되는데 좀 그조차도 못하고 있었고 최근에 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간 그 금융주들의 상승에 조금 편승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상향 리포트 나왔잖아요. 아침에.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대출 쪽에서 매출량 늘어날 수 있을 거다.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그렇게 좀 저는 심플하게 아직은 보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가 사실 저는 좀 고민이 많았는데 카카오페이 왜냐면 제가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카카오페이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의 어떤 지금까지 그 트래픽을 이용해서 가장 좀 성장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상장 후 1년이 넘었죠. 지금 작년 2021년 11월에 상장했는데 지금 1년하고도 한 2개월 됐는데 아직까지도 뭘 보여주는 게 없어요. 보여준 거 없이 주가에 흘러내리는 것만 보여줬었죠. 중간에 임직원들 매도라든지 이런 약간 조금은 노이즈만 계속해서 나왔었던 상태고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매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일단은 그 사업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좀 잡아주시면 조금 크게 키워볼게요. 네, 이제 공시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이제 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왔고요. 여전히 이제 결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요. 결제 서비스는 결국은 카카오에 연계된 대부분의 이제 매출액이라고 봐야 돼요. 신규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 서비스 쪽, 여기 투자, 그리고 대출 보험 쪽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질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카카오페이 첫 상장할 때 우리 기대감이 뭐였냐면 카카오 증권 어플 엄청나게 기대했었죠. 근데 토스라든지 새로운 어플이라든지 새로운 MTS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이 있었지만 전혀 지금 저변에 전혀 우리 찾아볼 수 없잖아요. 주변에 카카오로 주식하시는 분들 있나요? 아니요, 예, 없죠. 처음에는 사실 그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었고 그리고 이제 보험 쪽에서도 디지털 보험사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 편리한 보험 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사실 그 두 부분을 가지고 상장을 했었고 그런데 하지만 그에 대한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을 2020년부터 해서 크게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 못한다. 한마디로 해야 될 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신규 모멘텀을 계속해서 원래 하려던 건 잘하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무언가가 계속해서 탈이 붙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카카오 왜냐하면 그에 대한 부분 증권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안 좋게도 상장 후 한 최근 1년 넘게 주식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있던 플랫폼도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플랫폼이 시장을 다시 선도하기는 좀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좀 너무 아니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만약에 카카오페이 주주라면 그 부분이 좀 많이 좀 실망을 하는 포인트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매출 구조도 마찬가지 비슷한 형태입니다. 새로
나타날 게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아쉽다라는 부분이 카카오페이가 지금 수급으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려운 건 어쩔 수 없고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걸 무언가 또 개발하겠죠. 그 부분을 얼마나 좀 정확하게 좀 빠르게 시장에 어필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뭐 카카오의 저력 오늘 또 무료 이모티콘 배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받아서 저도 받았습니다. 예, 저도 오늘 다 다운받고 했는데 뭐 우리 그런 정도가 아니죠. 예, 그런 정도 아니고 카카오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 하려던 거를 정말 잘하든지 아니면 카카오 엔터 같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가장 키가 될 것 같긴 해요. 카카오 엔터 쪽이. 근데 그거를 기다리기 위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 모멘텀이 사실 크게 작용한다고 한다면 그때까지의 상승이 네. 그 자릿수를 바꿀 수 있는 상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페이와 뱅크의 그래요? 어떤 역할이 어느 정도 좀 살아나준다고 하면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카카오가 만약 여기서 10만 원만 간다고 하면 그거는 저는 사실 카카오에 대해서 이 코로나 이 상승기 때도 카카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좀 컸습니다. 네. 예, 내가 만약 플랫폼 주식을 산다면 코로나 때 플랫폼 주식을 나는 미국의 메타를 사든지 넷플릭스를 사겠다라는 생각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했었었고요. 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는 전혀 국내 주식 중에 건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왜냐하면 페이나 뱅크 같은 경우는 실은 저는 카카오의 그냥 사업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이버가 안 하는 거를 카카오는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업 가치를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분리하는 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 이제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좀 하진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카카오의 모습은 이 컨텐츠 쪽으로만 바라본다고 하면 코로나 이후잖아요. 그러면 네. 플랫폼이라는 어떤 이 기존의 어떤 이 산업 구조 자체가 더 이상 시장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돼버린 그렇죠.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어떤 성장성을 부여받지 못한다고 하면 주가가 다시 한번 날아오르기는 힘들겠지만 그렇죠. 네. 코로나 때 없었던 게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에 코로나 때 없었던 게 생긴 게 이제 바로 이제 K 한류 네. 콘텐츠의 어떤 힘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힘을 그동안 카카오는 못 받았으니 그거를 받아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오는 게 사실은 저는 자릿수를 바꾸는 정도 수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는 또 다른 생각이죠. 네, 반대의 생각을 네이버. 좀 해보는 거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 그리고 실제 카카오 엔터가 이 재무구조 개선에 성공을 하고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SM 인수까지 한다라고 하면 그렇죠. 대형 엔터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네. 저도 이제 카카오 엔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 컨텐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부각이 된 거지만 이제 엔터 쪽에는 카카오 엔터가 사실 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모아가고 있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한번 이렇게 좀 터트리기 위해서 지금 모아가고 있고 뭐 사실 SM 말씀하신 대로 SM도 사실 인수 얘기가 좀 있었지만 계속해서 뭐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 손잡기에는 어떻게 보면 SM이라든지 뭐 다른 엔터사들이 굳이 뭐 카카오랑 손을 잡을까 그건 모르겠고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를 만약에 좀 인수를 한다거나 그쪽으로 확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의 어떻게 보면 또 주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을 진짜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뭐 시장을 사실 주도했던 종목들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종목들 얘기를 계속해서 해가고 있는데 뭐 매크로적인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팀장님도 비슷한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종목 장세 또 이제 종목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인덱스에 기대서 우리가 수익률을 쫓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보다는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은 빠지더라도 종목은 올라가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종목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팀장님이 뭐 보시고 있는 종목 중에 좀 꽤나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나의 심장을 걸겠다 하는 종목들 있으면은 계속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네. 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종목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종목을 볼 수밖에 없는데 종목을 볼 때 뭐 다른 부분 다 중요한데 일단 확실한 거 실적 봐야 되고 그리고 수급
봐야 된다. 일단 그렇게 두 개만 일단 어느 정도만 좀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배신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은 네. 한마디로 꼬꾸라지진 않는다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고 있었던 종목들 리오프닝 쪽에서도 계속 관심은 있었고, 리오프닝 쪽에서 지금 바로 종목 얘기로 넘어가면 되는 걸까요? 네, 종목 말씀 계속 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사실 지금까지 종목 얘기하고 있었어요. 은행주 얘기하고 카카오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종목 볼 때 저는 계속 이제 수급을 체크를 하면서 보는 편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의 워낙에 지금 경기 침체 그리고 이제 둔화에 대한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시장을 이길 만한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섹터여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클래시스를 보고 워낙에 지금 좋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많이들 아실 테지만 클래시스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갈 것 같았었던 종목이 쉬어간다라고 하면 다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클래시스 대부분의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 리오프닝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우리 화장품 관련주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임의용 관련주, 그리고 최근에는 카지노, 호텔 업까지 해서 움직인 게 11월 정도부터거든요. 11월부터 같은 흐름을 보였었고, 그리고 상승 후에 지금 이제 12월 이후부터는 오히려 리오프닝 다른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보이는데 클래시스 살짝 좀 쉬어간다. 근데 이 쉬어가는 게 그렇게 나쁘지만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 자리면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급 면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 거의 황홀하죠. 계속해서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 조정기에도 11월에서 12월 이후에도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도 이제 우리 같은 궤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이시스 메디칼 역시도 이 종목은 또 유명했죠. 또 미국의 이제 자산운용사가 또 지분을 늘리면서 이제 계속해서 상승 가도에 있었고 수급도 계속 들어온 모습. 제이시스 메디칼하고 클래시스는 조금 좀 주가 차트도 좀 다르네요. 제이시스 메디칼은 12월 이후에도 계속 우상향하면서 지금 작년 주봉으로 확인했을 때는 작년 작년 고점까지는 아직은 좀 더 남았지만 그래도 고점을 향해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최근에 조금 좀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두 기업이 같은 방향으로 성장성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클래시스가 조금 더 주가 차원에서는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루트로닉은 어떤가요? 그 세 회사가 사실 동시에 이제 경쟁 관계에 있고, 제이시스 메디컬과 루트로닉은 해외 수출 비중이 좀 높고, 네. 클래시스는 내수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었는데, 루트로닉 주가는 조금 많이 이 추세가 좋지 않은 모양새더라고요. 뉴트로닉이요? 루트로닉이요. 루트로닉. 제가 사실 또 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루트로닉도 레이저 쪽으로는 이제 미국 내 북미라든지 유럽 쪽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네. 편이거든요. 실적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400억 넘는 5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환율 효과라고는 하는데 네. 수주도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이 종목과 이 루트로닉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결코 떨어지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추세가 조금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좋지 않은 것 같아 보여서 무슨 연유가 있나 이 부분 한번 여쭤봤었고요. 그러면 이제 팀장님께서는 요 세 개 네. 중에는 클래시스를 가장 탑픽으로 보시는 거죠? 지금 이제 그쪽 주가 차원에서는 가장 좀 그래도 조금 더 눌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상황이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내수 비중이 좀 높다라고 하는데 잠시만요, 제가 가지고 온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래시스 매출 실적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3분기부터 이제 비슷해졌네요. 이제 의료기기 그리고 이제 빼고 이제 소모품 크게 이제 장비하고 소모품으로 나뉘잖아요. 대충 반반이에요. 장비 쪽에 대한 매출 비중과 소모품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비슷비슷한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내수에 대한 비중보다는 이제 최근에 수출에 대한 비중이 좀 더 가파르게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소모품 한번 사실 장비를 팔고 그에 대한 카트리지 소모품에 대한 걸 따라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면 소모품 같이 좀 동반해서 늘어나는 이런 구조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내 비중을
총합해서 한 40% 그리고 해외 비중이 한 50% 정도 6대 4로 이제 해외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비중 그럼 어디에 지금 좀 포커싱이 맞춰되어 있냐면 클래시스는 이제 지금은 이제 브라질 쪽에 좀 뚫었습니다. 브라질 시장을 좀 개척을 했고 여기에 지금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쪽이 미국하고 중국 시장을 지금 좀 노리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 시장이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미국 시장, 북미 시장이야 뭐 일정 부분 좀 그 부분도 크지만 중국 시장에서 최근에 또 중국 시장 하면 또 아무래도 이제 국내 회사들의 좀 입지가 좀 아무래도 아직도 크기 때문에 최근에 뭐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지금 최근에는 국내 이제 두 개사가 지금 거의 한 절반 정도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마찬가지로 임의용 쪽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이 좋은데 연평균 성장률 이제 매출 가지고 왔거든요. 연간으로 볼게요. 연간으로 봐야 좀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인데 연간 매출 비중을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 2개년도, 3개년도에 가면서 매출액이 한 30%씩 30%씩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대박이죠. 50%, 영업이익률 50%, 제이시스 메디칼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50% 유지되면서 내년도도 비슷한 성장률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매출액도 한 30% 정도 업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은 좀 더 개선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정적인 종목을 전 실적에 기반한 안정적인 종목이 만약에 수급이 들어오는 그 시즌이다라고 하면은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몇 개를 좀 발굴을 해가면서 종목은 좋은데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신호가 있으면 같이 좀 동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최근에는 이런 종목들이 제가 클래시스도 그렇지만 TYM 같은 경우 TYM 연기계 관련된 종목들도 비슷해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연평균으로 지금 뭐 한 20-30% 늘고 있는데 수급이 들어오는 시즌에는 같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좀 잘 파악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패턴 매매를 좀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 네. 뭐 저는 최근에 이제 종목을 보고 있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엔젯이라는 신규 상장 종목을 조금 보고 있어요. 엔젯이라는 신규 상장 종목인데 뭐 작년 11월에 상장을 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뭔가 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려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하는 회사냐면 잉크젯 프린팅하는 프린터 네. 장비와 그다음에 그 전체 장비와 그래서 이 프린터 헤드 그리고 소모품을 잉크 자체의 소모품이죠. 그거를 이제 판매하는 회사인데 우리가 잉크젯 프린터라고 하면 흔히 그냥 종이에 이 활자를 인쇄한다거나 그림을 인쇄한다거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 프린팅 기술이 이 산업용으로 쓰이게 되면 IT 쪽에 굉장히 좀 많이 쓸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의 잉크젯 프린팅 방식은 피해조 방식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피해조 방식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사기로 잉크를 누르듯이 내부에서 압력을 밑으로 내리면서 잉크를 분사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IT 산업에서 뭔가 잉크를 분사를 할 때 계속해서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멈췄다가 분사하고 멈췄다가 분사하고 멈췄다가 뿌려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이게 잉크가 굳습니다. 눌러주고 멈추고 눌러주고 멈추면서 중력 때문에 잉크가 굳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제때 이 뿌려줘야 되는 구간에 뿌려주지 못하면 불량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잉크젯 프린팅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모든 공정에 적용은 하진 않아요. 그래서 네. 그런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해서 쓰고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그 부분은 좀 차치를 하고요. 그건 사실 이제 국내 뭐 SK나 HB 솔루션 관련된 회사들이 장비를 또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엔젯은 EHD 기술 방식을 글로벌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네. 전 세계 유일하게 기술을 개발을 했고 또 삼성과 같이 공동 기술 개발을 하면서 특허까지 출원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술 장벽도 높습니다. 그래서 신규 업체들이 함부로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 기술들이 점차 IT 산업 쪽에 일부 조금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지금은 사실 이제 후공정 쪽이라든지 일부 공정에 좀 쓰여지고 있는데, 이 기술이 만약 전공정 쪽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 그 성장세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양산에 성공하고 또 실제로 제품에 적용되는 거는 이 처음이거든요. 이 EHD 기술이 뭐냐면 일렉트로 하이드로 다이나믹이라는 전기 수력학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위에서 눌러주는 게 아니라 네. 이 전자를 뭐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하여튼 그 노즐 안쪽으로 주입을 시켜서 양극과 음극을 만들고,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네요. 공식을 제가 하나둘씩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밑에서 정전기를 이용해서 안에 있는 노즐 안에 있는 용액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어주는 게 아니라 밑에서 당기는 거죠. 흡수하는. 예, 당기는 거죠. 그러면 원하는 구간에 굉장히 미세하게 분사를 할 수가 있고, 또 잉크의 점도가 물보다 한 1000배 이상 정도의 점도의 잉크들도 분사를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얘네 이 회사가 매출을 내고 있는 게 마이크로 LED 이제 불량을 전사를 하고 나서 칩을 전사를 하고 나서 불량 칩을 걸러내고 불량 칩에 바로 본딩제를 바르고 다시 붙여주는 그쪽에서 이제 실적을 좀 내고 있고요. 최근에 엔젯이 이제 HB 솔루션과 공급 계약 체결을 했어요. 한 27억 5천만 원 정도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건 헤드만 판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HB 솔루션을 통해서 아이폰 14의 빗셈 방지 공정 장비를 이제 납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아이폰 14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전면 카메라가 이제 펀치홀식으로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빛이 들어가게 되면 번짐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안쪽으로 코팅제를 발라줘가지고 빛이 들어가지 않게 그걸 해주는 건데, 그 장비를 이제 이 엔젯이 만드는 거죠. 그 이제 이 코팅제를 뿌려주는 그쪽이 이제 두 번째 매출처이고, 세 번째가 그 우리 키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검진 키트 같은 경우들, 네네. 뭐 코로나 진단 키트라든지 뭐 이런 이런 거, 예. 키트, 그쪽에 이제 용액 코팅을 뿌려주는, 이 화학 물질을 뿌려주는 그 관련된 것도 이제 매출로 잡혀지고 있는 거고, 향후에 이제 이 그런 프린팅 기술이 더더욱 쓰여지게 된다라고 하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우리가 UTG 이 글라스를 쓰잖아요. UTG를 쓰게 되는데 플렉서블 관련해 가지고 그게 굉장히 좀 약하잖아요. 얇게 만들어서 충격에 약한데 그 위에 코팅을 한 번 더 하면 좀 세진다라는 거거든요. 코팅하는 게 뭐 한두 군데 쓰이는 게 아니네요. 이게 좀 얇게 미세하게 균일하게 도포되는 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당장의 작년도 실적이 매출에 240억에 영업이익 80억 정도를 네. 예측을 했어요. 이 회사가. 물론 신규 상장 종목들은 대표이사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죠. 회사의 IR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고 뭘 하든지 간에 좀 뻥을 튀기니까 그죠? 네. 내년도 올해 예상 실적을 120억, 160억 정도를 예측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 200억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게 정말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장비가 좀 잘 팔려서 또 일부 공정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확대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한다면 회사가 얘기하는 실적이 다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총이 지금 1,300억 정도 1,300억? 수준이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정말 120억이 나오면, 최근에 이런 어떤 테크 회사들, 기술을 가진 테크 회사들이 상장된 게 없었어요, 시장에. 근데 그렇게 기술력만 가지고 상장되는 게 없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런 회사들이 상장한 회사가 엔젯이 유일한데, 유일한 이 엔젯이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100억만 나온다고 하면 시총 3천억 정도는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기사 보니까 2차 전지 쪽에 또 전기차용 2차 전지 쪽에도 기술 참여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양극재와 응급재 네. 또 이제 혼합해서 뿌려주는 그 관련된 건데, 그건 네. 조금 먼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냥 계획 정도로 가지고 확장돼서 쓰여지면 그쪽에서도 쓰여질 수 있다, 가능하는 거죠. 전방이 계속 열려 있다는 거죠. 계속 열려 있는 거죠, 산업적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면 물량 부담은 좀 있죠. 신규 상장이니까 라거 물량들이 1개월 라거 물량들이 나오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근데 다올 인베스트먼트가
상장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게 100만 주인데 50만 주를 1개월과 6개월 락업을 걸었어요. 그리고 1개월 차는 이미 지났으니까. 아니요. 50만 주는 100만 주 중에 50만 주만 락업을 걸었죠. 네. 그리고 나머지 50만 주는 상장 직후에 다 매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물량 가지고 사실은 나왔어요. 뭔가 시장에서 롤링이 있으면서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1개월 락업 물량들이 한 뭐 대략 뭐 120만 주, 130만 주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들을 소화하게 되면 시장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내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신규 상장이니까 물량에 대한 오버행 이슈에 대한 물량에 관련된 이슈는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리스크 요인은 딱 하나입니다. 네. 전방의 고객사들이 공정을 쉽게 안 바꿔요. 그 삼성전자나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또 뭐 이제 반도체 쪽에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에 쓰고 있던 이 장비들을 쉽게 안 바꿔요. 안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네가 아무리 잘 만들고 기술력이 아무리 좋고 수율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불량이다. 그러니까 이게 장비가 어느 한 군데서 뻥 나서 불량이 발생을 하면 그거에 대한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 그래 좀 공정에 대한 또 속도가 니네들이 하는 거면 좀 빨라지고 정확도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거를 공장에 갖고 와서 확신이 없잖아요. 로스가 날 수 있다는 확신이. 그러면 이게 한두 개 진짜 뭐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의 라인에 써보고 그거를 또 계속 테스트하고 하는 게 몇 년 정도 걸려요. 기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성장성은 시장에서 어떻게 읽어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빨리 읽어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드시는 분들은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패스하시면 될 것 사실 같고. 좀 신규 상장 종목들이 관심은 사실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 종목들 기술력 좋고 뭐 그래도 잘 나오고 매출 실적 잘 나오고 하는 종목들도 흔들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네요, 상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달 반 동안은 일단 뭐 11,000원대, 10,000원대 정도에서 일단 바닥을 좀 단기적으로 잡아주면서 올라가긴 했는데 신규 상장 종목은 사실 쉽지 않아요. 좀 따라가기 쉽지도 않고 적정 주가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시장에서 받아주기에는 좀 저는 한 2, 3개월 이상 길게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일단은 단기적으로 최근에 수급 면에서 보니까 근데 수급 면에서 일단 특별한 부분은 좀 아직은 포착은 좀 못 되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이 좀 어려웠어요. 어렵죠. 이게 내용이 이제 좀. 테크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는 것과 어렵게 얘기하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어렵게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만 기술력 자체가 지금까지는 쓰여지지 않는데 업계에서는 이게 만약 된다라고 하면 많이 쓰일 수 있다 정도로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택이 된다라고 하면 공정 자체에 널리 쓰일 수 있다. 그리고 회사도 사실은 그에 맞춰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한 개의 헤드에 노즐을 한 1,000개 정도 달 수 있다라고 하면 1,000개 이상 달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게 한 25년쯤에는 500개 이상의 노즐을 달 수 있다라고 해요. 한 개의 헤드에. 근데 만약에 1,000개 이상의 노즐을 달 수 있다라고 하면 당장에 이런 OLED 공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바로 투입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형 OLED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 1,000개의 노즐이 쫙 이렇게 뿌려주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더 깊게 들어가면 더 어려워지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다음번에 관련 이 내용 종목은 저는 사실 이제 보고 있는 게 최근에 또 피플바이오 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당장이 내일이죠. 내일 밤에 이제 뭐 바이오젠의 두 번째 치매 관련 치료제 신약이 FDA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실제 바이오젠이 사실은 이제 아드알렘이라는 첫 번째 치매 치료제를 작년에 개발에 성공을 하고 FDA 가속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시장에 출시를 했는데 기대에 못 미쳤죠.
성능에 비해서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이었고 또 그럼에 이 비싼 약가에 비해서 또 치료 성능 효능은 그렇게 좀 크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회사 입장, 바이오젠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어떤 캐펙스나 이런 부분을 늘리지 않고 사실상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출시를 하는 게 이제 레카네밥이라는 두 번째 치매 치료 신약인데 효능은 좋고 부작용은 적고 첫 번째 신약보다 아두헬렌보다는 효능은 좋고 부작용은 적고 그리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게 요거는 첫 번째 거보다 더 좋으니까 통과가 안 될 리가 없고 그리고 약에 대한 어떤 그 효능에 대한 기대감도 기존에 나왔던 신약보다는 훨씬 더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라이릴리에서도 8월쯤으로 생각을 하는데 가속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또 치매 치료 신약이 나오는데 이거는 바이오젠의 두 번째 신약보다 훨씬 더 좋은 약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레카네밥, 바이오젠의 두 번째 신약인 레카네밥이 18개월 정도를 기다려야지, 18개월 정도를 복용을 해야지만이 복용 기간을 그 정도로 좀 길게 두고 해야지만이 투여 기간을 길게 보고 해야지만이 실제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일라일릴리는 또 기간이 좀 짧아요. 짧은 기간 내에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매출 예상치 자체도 바이오젠의 이 레카네밥보다 일라이릴리의 제품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일라이릴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러면 올해 두 개의 치매 치료 신약이 시장에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근본적인 치료 치료제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치매 치료제는 근본적인 치매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한 가지만 좀 전문적인 뭐 얘기를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치매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논문들과 가설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가장 유력하게 채택되는 생각하는 가설이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 물질이 축적이 되면서 신경 전달 물질을 건드리고 또 그러면서 우리 이 신경 전달을 방해하면서 이제 기억력을 잃어가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베타 아밀로이드가 뭐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뇌세포는 항상 죽어 없어지잖아요. 죽어 없어지는데 그 죽어 없어지는 뇌세포는 단백질 찌꺼기인데 그게 그냥 뇌에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서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치매가 온다라는 게 가장 시장 업계 이 학회에서 밀고 있는 어떤 논문 가설인 거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럼 그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된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를 해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출시되는 신약들이 타겟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피플바이오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피플바이오는 그러면 진단업체인데 네. 뭔 상관이냐라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치료제가 없었으니까 진단의 의미가 없어요. 치매가 걸렸냐 안 걸렸냐를 판단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치매가 걸렸어요. 진단을 해서. 약이 없는데 왜 검진을 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혈액 검사라든지 또는 뭐 뇌 이 CT를 찍어서 하는 이런 검사 비싼 비용을 들여서 검사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설문지 작성해서 치매냐 아니냐 판단해서 치매 늦추는 약 정도만 그냥 뭐 먹고 이런 정도였거든요. 치매센터에서. 하지만 이제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수요가 굉장히 좀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제 시장이 열리니까 치료제 시장이 열리니까 이제 진단 시장도 열리는 거거든요. 피플바이오의 어떤 이 진단 시스템이 뭐 실은 지금 뭐 건강 검진을 하는 뭐 일부 뭐 KMR이라든지 하나로 의료재단에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선택 항목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건강 문제를 할 때 선택 항목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한 번 진단을 하면 1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양성을 양성으로 판단하는 이 확률이 92%, 음성을 음성으로 판단하는 확률이 한 100%뭐 이렇게 굉장히 높아요.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쉬워요. 혈액을 통해서 이 진단을 하는데 혈액을 뽑아서 진단을 하는데 일본과 대만 뭐 이런 어떤 회사들이 하는 진단 장비들 같은 경우는 진단 업체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혈액으로 검사를 하지만 비싼 진단 장비가 필요합니다. 검사 장비가 필요한데 얘네는 그냥 코로나 진단 키트 하듯이 혈액 똑 떨어뜨리면 양성 음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키트만 사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피플바이오의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하는 거고 덧붙여서 정밀 진단을 또 하려면 뇌에 이 방사선 CT 촬영이라고 그냥 쉽게 표현을 할게요. 그런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해외 같은 경우는 비용이 뭐 5,000달러 정도 이상 하는 네. 거고 국내는 퓨처캠이 독점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략 한 120만 원, 15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검사 비용이. 근데 만약에 치료제가 이제 나왔다라고 하면 내가 그 약을 처방을 받으려면 일단 피플바이오의 혈액 검사를 받겠죠. 그래서 나 양성으로 나왔어 그럼 라고 하면 진단으로 전밀 진단으로 넘어가는 들어가겠죠. 거고. 넘어가는 네.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시장도 또 똑같이 열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치매 치료제를 복용을 하면서도 주기적으로 해야 내가 되지만, 얼마만큼 이 치매를 늦추고 있고 치매가 치료가 됐는지를 확인하려면 분기에 한 번씩은 적어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약을 복용하는 게 18개월이라고 하면 6번 정도는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추적을 계속 추적 해야 관찰을 되니까.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퓨처케미 하고 있는 퓨처케미 다른 사업은 제가 배제를 하겠습니다. 네. 뭐 전립선암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배제를 하고 그 부분에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뇌 이 영상 촬영을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그냥 임상 정도만 임상 실험용 정도로만 쓰기 때문에 의료보험 등재를 안 해요. 건강보험 등재가 되지 않아서 보험 적용이 되냐 해서 비쌉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요가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건강보험 진단을 건강보험에 그러겠죠. 네. 등재를 해주겠죠. 그럼 비용이 좀 더 싸지니까 그만큼 그럼 더 수요가 수요가 늘어날 수 늘어날 있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개의 종목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치매 관련해 가지고 또 보셔야 될 것들은 이거는 좀 먼 얘기긴 하지만 ABL 바이오와 셀리버리도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뇌 속에 약물을 투여하는데 뇌 안으로 실제로 투여되는 비율은 2% 미만입니다. 이게 BBB라는 혈류 장맥이 뇌 밖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뇌 안으로 뭐 세균이나 이런 게 침입을 못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치료제까지도 침입 못 하게 막아버리는데 ABL 바이오나 셀리버리가 가지고 있는 그 BBB 셔틀, BBB를 통과해 가지고 약물을 전달하는 셔틀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약물을 만드는데 이제 이런 치매 치료제 회사들이 병용 투여를 하겠죠. 단독 투여 임상이 끝나면 병용 투여 임상을 진행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효과가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 ABL 바이오와 셀리버리의 플랫폼에 대한 어떤 기대치 장사가 좀 잘 될 것 같다라는 기대까지 하면 그쪽까지도 길게 보신다고 하면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실제 ABL 바이오나 셀리버리의 어떤 이 셔틀을 이용을 하면 투과율이 대략 뭐 한 15%또 20%까지도 늘어나거든요. 1%, 2%대 투과율이 15에서 20%까지 늘어나니까 약을 치매 이 치료제들 신약들이 가장 취약한 게 이제 부작용이에요. 혈관을 터뜨리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부작용으로 혈관이 이제 부어서 터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왜 발생을 하냐면 약을 많이 쓰면 효과는 높아요. 대신에 부작용도 높겠죠. 약을 많이 쓰면 베타 아밀로이드 제거 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높아요. 왜? 약을 많이 쓰면 투과가 많이 되거든요. 1%, 2% 들어가는 게 두 배로 쓰면 약물 그거를 2배로 쓰면 그만큼 투과되는 양도 있겠지만 남는 양도 많아져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 거고. 하지만 BBB 셔틀을 쓰게 되면 똑같은 용량을 쓰더라도 많이 투과가 되니까 남는 양은 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실은 부작용도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글로벌 바이오테크 회사들이 그걸 관련해서 이제 임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치매 쪽에서 만약에 그런 효능이 나타난다고 하면 뇌 종양 쪽, 뇌암 시장에서도 커질 가능성이 높죠. 같이 사용을 하려고 할 테니까. 저는 1차적으로 들었을 때는 치매 진단 쪽에 대한 좀 빠른 성장이 좀 더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뒤에는 사실 좀 시간이 좀 시간이 많이 이게 왜냐하면 일단 앞에 임상이 끝나고 병용 임상, 네. 병용 투여 임상이 또 진행이 되는 그 결과치를 봐야 되니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뭐 그렇게 조금 두 종목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실은 몇 개 종목이 더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차차 또 시장 얘기를 뒤이어서 제가 다음 주든 뭐 종목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많으니까 여러분들과 조금 같이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 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얘기 좀 많이 나눈 것 같아요. 팀장님하고 종목 얘기만 저희는 오늘 시장 얘기는 안 했습니다. 종목 얘기를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당분간은 사실은 시장에서 종목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뭐 시장 이야기를 해봤자 뭐 사실 그 안에서 답을 찾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매크로적인 부분을 등에 업고 또 매크로적인 부분이 기가 막힌 어떤 피벗이 발생을 하면서 시장을
뭐 상승 추세를 만들어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실적이 나오고 기대감이 살아있고 성장을 할 수 있고 살아남는 회사들의 주가 상승 폭은 굉장히 클 거고 또 쏠림 현상도 심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종목 얘기를 좀 많이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뭐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그 밝은 스튜디오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번에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또 같이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오후에 이따 또 그 영상 업로드되는 시간에 실시간 테스트탕에서 여러분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